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8.15 광복절은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요? 태극기 개양도 다들 하시고, 또 독립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 휴일이라서 또 이제 다들 집에서 쉬실 텐데, 이럴 때 뭐 한 주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요즘 장이 좀 안 좋아서 단타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저도 단타가 쉽지 않은 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단기 매매보다는 이제 스윙 쪽으로 오히려 돌려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나의 원칙과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지지 저항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선을 그을 때 뭐 가격 차트를 이용하냐 아니면 로그 차트를 이용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톡방에서도 이제 활발한 논의가 있기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은 왜 생기는 걸까?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선긋기인가 아니면 그거에 어떤 의미가 진짜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지지와 저항은 다수의 시장 조성자들이 치열한 전투 흔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생각하는 이제 어떤 불법적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작전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시총이 되게 작은 종목이나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메이저급 세력이 붙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정상적인 모든 종목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럼 과연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인가? 이제 아니면 그 저항은 왜 생기는가? 지지는 왜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나름대로 소화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지와 저항은 여러 시장 조성자들의 치열한 전투 흔적이다. 그 시장 조성자라고 한 거는 큰 손들도 포함되지만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다수의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물량들을 매수를 하고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개인들도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지의 역할을 하냐 저항의 역할을 하냐의 구분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들의 매매에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특징입니다. 그건 조금 나중에 다시 커버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단테님이 말씀하시는 대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칭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변곡점이 생겼잖아요. 여기 변곡점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위로 올리려는 그 주체들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내리는 주체들이 또 있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부터 이제 갖고 있었던 물량들을 정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리려는 힘이 더 강해져서 하락을 했는데 올리려는 그 시장 조성자들의 힘이 아직은 훨씬 강한 상태라면 이걸 내리려고 할 때 이거 봐라 무슨 소리야 더 올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더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요거와 요거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대칭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테님이 정리하신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 조성자들의 치열한 전투 흔적 그리고 누군가가 매수세가 강한 사람 매도세가 강한 사람들이 싸움을 한 건데 여기선 매수세가 강한 주체들이 이겼고
매도세가 강한 주체들이 내리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매수세가 강한 세력들이 더 올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면서 파동이 그려진다. 그래서 대칭 이론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들을 좀 시사하는 것 같다. 차트의 흐름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로 단테님이 그 예를 많이 드셨는데 정말 정확한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려는 세력들과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쪽으로 이게 탁 쏠리게 되는 순간 이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마는 게 아니고 우르르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힘이 균형이 깨질 때 한쪽 방향으로 쫙 쏠려 들어가는 그런 거가 나타날 때 이제 역주행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려는 걸 내려가려는 걸 다시 올린다 해서 역주행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그게 한번 힘이 균형이 무너질 때 왕창 가기 때문에 그럴 때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차트 흐름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지 저항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싸움을 이용한 흔적들입니다. 근데 이런 역주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매수세가 이겼다가 그 다음에 매도세가 쭉 이겨서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이 매수세가 심했었던 시작하는 이 시점까지도 다 내려왔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파동이 이렇게 일단은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 파동보다 내려간 파동이 이 올라간 그 가격의 거의 절반까지 내려오는 게 정상적인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N자형 파동의 정석이고 그 다음에 좀 강한 종목은 절반까지도 안 내려오고 3분의 1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강한 파동. 조금 약한 파동의 경우는 3분의 2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약한 파동. 근데 시가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이제 파동이 끝났다. 올라간 것만큼 내려왔으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물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여기서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집봉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파동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파동이다 싶으면 3분의 1 지점부터 매수해 볼 수 있고 정상적인 파동이다 그러면 2분의 1 지점에서 매수 조금 약한데 그러면 3분의 2까지는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시가까지 빠지고 났는데도 반등을 못하면 요 파동은 일단은 종료가 됐다. 나중엔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더 빠졌다가 이렇게 갈지 여기서 다시 이게 횡보하다가 갈지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요 파동에 대한 힘을 요 다음 파동 요거를 먹고 기대하기에는 여기 시가까지 내려오거나 시가를 깨거나 이렇게 되면 좀 기대하기 힘들다.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걸로 이용해서 한번 차트 설정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기준봉을 만들고 그거에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타점, 2분의 1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타점, 3분의 2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타점 요런 식으로 해서 3분할로 매수 타점을 잡아 볼 수도 있겠네요. 요것도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은 요런 변곡이 생기는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런 변곡,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런 변곡이 생기는 이런 자리들마다 이제 지지와 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를 막고 저항이 생기고 내려가게 될 때는 과거의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서 그 과거에도 저항을 받았었던 이력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자리가 강한 저항 자리예요. 그 다음에 지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여기서 지지가 일어났네. 그리고 과거를 쭉 봐보면 과거에도 이게 지지가 일어났었던 이런 자리들이 많다.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지지와 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따지는 거는 이런 변곡점 위주로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강한 지지와 강한 저항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어드밴스드 트레이더들은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터졌냐.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좋은데 변곡점이 생긴 자리 중에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이런 자리들이 있다면 이런 데서는 더 저항이나 지지가
강하게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변곡,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지지 저항 자리를 찾는 이유 중에 지지 저항 자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 저항은 오케이. 근데 추세선은 어떻게 그어야 될까? 추세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차트가 아까 전에 N자형 파동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기본은 저점과 저점, 여기서 저점과 저점,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 고점과 고점, 이런 거를 이렇게 이었을 때 직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선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직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선을 가지고 있을 때 오버슈팅을 하거나 약간 언더슈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선 그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선 긋기는 어떻게 보면 큰 추세를 보는 거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하단부에 가까울수록 매수 회복이 좋은 타점이구나. 이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 파동의 이 윗부분을, 상승 추세선의 윗부분을 통과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슈팅이 나오려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파동의 흐름상 여기서 이제 저항이 발생해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남겨놓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게 뼈바르기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하고 내려오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전체 다 전량 매도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뼈바르기를 이용하시면 여기를 뚫어 올릴 때 여기서 뭐 절반이나 3분의 1이나 3분의 2나 각자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남은 물량은 이렇게 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런 거를 이제 잘 뼈를 발라서 먹고, 이게 올라가지 않고 정상적인 파동대로 또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면 나머지를 여기서 다 판다, 이런 관점에서 뼈바르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뼈바르기가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위쪽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피라미딩 매수, 뼈바르기, 그리고 종목이 물렸는데 손절하지 않고 다시 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그 계좌를 분리하는 방법, 요것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추세선은,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지지와 저항은 조금 더 신뢰를 높게 보고, 추세선은 약간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지와 저항은 거래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속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그냥 쭉 그어보면 그냥 나오고, 거래량이 정확히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일어나지, 여기서 지지가 일어난다고 확신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확률적으로 여기 이쯤에서 다시 지지가 일어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기를 이탈하면은 추세가 깨지는구나 해서 손절하면 된다 해서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매해 볼 만한 한 거지, 그냥 지지 저항 자리가 저는 더 확률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들이 너무도 뻔히 알고 있는 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거를 역이용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여기를 깨고 다시 올리는 이런 그 뚝배기 자리들에 대한 게 나온 거죠. 뚝배기가 뭐냐? 그럼 뚝배기 깨고 올리는 그 세력들의 패턴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이제 그 영상도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세선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자. 이것과 이렇게 이었는데 여기서 추세가 깨졌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손절 뭐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조금 더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추세선은 어느 정도 참고만 하자,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터진 지지 저항 자리가 더 중요하고, 추세선도 높은 확률로 잘 들어맞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추세선에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나하나의 추세보다는 좀 장기 추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좀 한번 봐보면 좋겠는데, 이 장기 이평선들,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만약에 차트가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는 장기 이평선은 조금 뭐 두께를 두껍게 해볼까요? 색깔도 바꿔보고, 일단 제가 많이 보는 뭐 6개월선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해서 6개월선이 약간 뭐 이렇게 왔다. 그 다음에 뭐 1년선은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1년선을 까만색, 지금 바탕이 까만색이니까 흰색으로 해볼까요? 흰색으로 해서 1년선이니까 6개월선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게 좀 너무 많이 움직인 것 같고, 다시 1년선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차트를 다시 봐보면 이렇게 이게 6개월선을 돌파할 때, 그 다음에 1년선을 돌파할 때, 이럴 때 돌파 타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단타로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제 이거를 스윙으로 하려면, 이거가 차트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내려온 약간 밥그릇 형태의 형태 모습의 이제 차트의 흐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끝이 아니고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6개월선 기준으로 봐보면 이 차트의 흐름, 노란색은 차트라고 생각해 볼게요. 또 빨간색이 6개월선이고, 6개월선보다 이게 다 아래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비율이. 그러면 6개월선과 이 차트의 이격도를 봐보면, 이 이격도가 점점 더 아래쪽으로 가는 거가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가 이제 누적된 거를 요 넓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 살짝 올라왔다가 또 밑으로, 여기선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요거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다시 올라가면 요 뒤에서부터는 또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6개월선을 예를 들었는데, 장기 이평선과 이 차트 간의 이격도를 이용해서 이게 흐름의 비중이 얼마나 바뀌는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6개월선이 있었으면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상태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격 기준으로 여기서 플러스 상태였다가 여기 마이너스 상태로 이제 바뀌었다가 이제 다시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추세가 바뀐다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던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로 바뀐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이제 6개월선보다 아래에 있는 기간의 비중보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봐보면 아래에 있는 기간이 더 많잖아요. 플러스는 짧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좀 짧아졌죠. 이제 플러스가 좀 더 길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 비중이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이런 비중이 점점 많아지는 때, 그런 때가 오면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 혹은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격도를 누적시켜서 확인해 보면 어떨까, 이제 요런 것도 한번 지금 차트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오늘 말고 요거를 다 지지 저항 줄긋기와 추세선 줄긋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시면서 이 추세가 바뀌는, 장기 추세가 바뀌는 요런 흐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차트 설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가격 차트와 비율 차트는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격 차트는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추세선 그을 때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때 비율 차트에서 이렇게 잘 맞는 게 가격 차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좀 이렇게 잘 안 맞는다. 뭐 요런 경험적인 요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율 차트, 로그 차트라는 건 뭐냐면 이 Y축을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가격 차트는 여기 옆에 써 있는 게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00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뭐 11,000원, 여기는 12,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 기준으로 요 한 칸이 1,000원이다. 뭐 요런 식으로 이걸 Y축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율 차트는 여기가 0%다. 그럼 여기는 뭐 5%다. 여기는 10%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비율을 나타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급등을 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에서 위아래에서 움직이는 그 1%와 그러니까 10%와 이 높은 가격에서 움직이는 10%는 당연히 길이가 다르겠죠. 요 아래에서는 뭐 10,000원에 10%면 이제 뭐 1,000원에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100,000원에 10%라고 해보면 그 10%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가격대 폭 자체가 여기는 10,000원의 폭이 움직이는 게 10%고 여기서는 1,000원의 움직임이 있는 게 10%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는 이만큼씩 움직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10%가 빠져도 가격 차트에서는 그러니까 요만큼 10% 빠지는 거가 여기 위에서는 이만큼 빠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격 차트가 이런 추세선을 긋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10% 하락이 여기서 10%면 똑같이 10,000원에서 11,000원 움직이는 10%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100,000원에서 10,000원 움직이는 10%도 동일하게 요게 10%만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Y축을 길게 늘렸을 때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내가 이거 홀딩하고 있을 때 수익률 관점에서 따져봤을 때는 이 로그 차트, 비율 차트랑 로그 차트는 같은 얘기고요. 이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조금 더 그런 계산하는 게 수익률 관점에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는 그냥 가격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분봉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짧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직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가격 차트와 비율 차트는 함께 잘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그 차이는 이제 엄청 큰 것 같지는 않다. 로그 차트로 보는 게 큰 추세를 볼 때, 추세선 그릴 때는 로그 차트가 훨씬 정확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선 긋기는 어떤 참고사항이고 지지 저항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가격 차트로 나는 볼 거야. 근데 이제 추세선은 뭐 대강 그을 거야.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은 가격 차트 그냥 두고 쓰셔도 되고요. 난 추세선도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격 차트에 장점이 있냐, 단점이 뭐냐, 로그 차트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격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되게 직관적이에요, 가격 차트가. 그래서 좀 계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율 차트로 보면은 이런 추세선들이 딱딱 내가 홀딩한 수익률과 손실률이 딱딱 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수익률 계산하는 것과 추세선을 그을 때는 더 정확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양쪽을 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